박원석의 전망,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광고. 저희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 이 책을 저희가 한 분씩 매일 한 분씩 드리니까요. 이 책을 그 화면에 캡처를 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모습을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소와 연락처도 꼭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보내시고 캡처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소, 연락처도 꼭 같이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닥터키친 다방커피 매일 2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분을 선정해서 이것도 주소, 이름,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네. 우리 클립, 유튜브 클립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박원석 네. 의장님 거. 네. 보셨어요, 혹시? 아니, 저는 못 봤어요. 아니, 본인 거요. 뭐 안 보시면 어떻게, 워낙 바쁘시니까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예. 무려 17만. 고맙습니다. 17만 분을 봤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쪽집게 박원석, 한국당 폭망 예고? 이거 했는데. 제목이 좋네요, 제목이. 예,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이 잘했다, 김준일이 잘했다, 제목이 잘했다. 아니, 뭐, 이제 다 제작진 덕분이죠, 저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박원석의 쪽집게 능력이 아마 여기에서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이따가 박제해 놓은 지난주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모친이 지금 뭐 위독하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따로 들으신 얘기는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 오후에 대통령이 네. 병원에 가셨다. 이 얘기만 들었고, 그 뒤에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연세가 이제 92세시고, 92세, 또 예. 노안 때문에 그동안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뭐 걱정이 되겠죠. 근데, 오보가 좀 났었어요. 예. 아까. 그래서 오보라면 어떤 오보? 뭐 별세하셨다 이런 오보가 나가지고, 또,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언론이 또 앞서갔네요. 예. 확인이 됐고, 예.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이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이어서 그렇군요. 만약 뭐 아직 이제 그 위독하시긴 하지만 생존에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외람되기는 합니다만, 만약 별세를 하게 되면은 뭐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공식적으로는 뭐 국장이나 국가장을 치룰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게 또 상응하는 예우나 이런 것들을 정부나 청와대로서 여러 가지로 좀 고심을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문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의지는 이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가족장으로, 이렇게 예. 의지를 밝히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뭐 조문을 사흘장을 보통 하잖아요. 3일장을. 그렇죠. 그러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상주로 그럼 3일 동안 가 있는 뭐 이런 게 좀 될까요?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대통령께서 11월 3일부터 아세안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태국부터 등등 해서, 그래서 이게 정상회견 일정이라는 건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고 스케줄도 매우 촘촘하게 이게 지금 잡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변동이 없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인데, 혹여라도 예. 그 사이에 어떤 그 변고가 일어나게 되면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뭐 저희는 뭐 쾌유를 바라는 마음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뭐 저희 뭐 제작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뭐 물리적으로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사실은 이제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본 거고요. 자, 지난주 일단 영상 좀 보죠. 지난주에 박제된 영상 보고 얼마나 맞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전망 가야죠. 또 이제 박제됩니다, 바로. 자, 대통령 지지율, 자, 리얼미터 월요일 기준이에요. 41.4%에서 45%로 올랐어요. 자, 다음 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 방일이나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 같은 건 이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건 대단한 정치적 악재여서 추이로 보면은 저는 그냥 보합세 정도가 아닐까.
비슷하게. 그러니까 올라도 아주 미세하게, 내려도 아주 미세하게.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약보합세 그러면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0.3까지 그럼 약보합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인정하시나요? 0.3까지? 한 0.5까지 아, 돼야죠. 0.5는 너무 이거 떨어진 거지 0.5면. 자, 그러면은 정의당 지지율 두 번째. 정의당 지지율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4.2% 이제 지금. 뭐 바닥 쳤는데 오르겠죠. 아, 그래요? 오르는 걸로 확신하시나요? 네네. 정말?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거 하나 더. 자유한국당 지지율 34.3%로 34.4, 33.3 거의 0.1% 차이밖에 안 났어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다음 주에도 소폭 내릴 것 같고요. 약간 내린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조국 정국의 반사 이익 이외에 뭐 보여주는 게 없어요. 게다가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 국면이 조만간 열리게 될 텐데, 이건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한 큰 그 리스크일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한국당은 이번 주에도 뭐 제발 조국 그 장관 부인 전 장관 부인 정영십 씨 구속되라 예.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긍정할지는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한국당 지지율은 오르긴 어렵다고 보고 여전히 내림세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약보합세 이것도 네. 약간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인데 소폭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소폭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정의당 지지율 오를 것이다 얘기했는데 올랐고 자유한국당 약간 내릴 것이다 했는데 약간 내렸어요. 네. 어쨌든 한 2승 1무 정도 되네요. 역시 쪽집게 박의 명성 신화는 계속됩니다. 자, 지난주 그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을 보니까 제가 그 리얼미터 이제 조사표를 봤더니 주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중 주말 가면서 이제 주중에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고, 주말 가까이로 가면서 그 금강산 시설 뭐 철거하겠다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정시 확대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지율 측면에서는 호재 악재 이런 것들이 겹쳤는데, 제가 조금 이제 놀라웠던 거는 정경심 교수 구속이 그렇게 크게 큰 악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지지율에 큰 출렁임을 가져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조국 정국에 따른 뭐 찬반 여론이라는 게 거의 다 지지율에 반영이 됐구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로 인해서 반영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을 소환해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중대 혐의를 입증하고 이런 상태가 온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향후에 이 전국에서 이 조국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크게 뭐 여야 지지율에 혹은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이 아주 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리스크는 이미 다 흡수가 됐다는 거죠.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쨌든 소폭 올랐어요. 그게 소폭 오른 게 아무래도 그 뭐 정시 확대 뭐 이런 정책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조국 정국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안 보였습니다. 거의. 안 보였죠. 그랬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대통령의 동선도 국민들이 이제 좀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고,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이 되고 하면서 조금씩 그게 이제 회복세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시 확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교육계나 또 뭐 저희 정의당에서도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죠.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는 뭐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이끈 게 진보층이 아니고 지난주에 보수층이었습니다. 아, 보수층이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서로 그 상호관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이 조국 국면에서 그 원내에서는 정치 공세, 그리고 장외에서는 뭐 집회, 이렇게 좀 뭐 그 이 공세를 취했는데, 대체로 뭐 그로 인한 지지율 상승 효과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대 정기국회가 불과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뭔가 좀 대안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그래서 과거에 자유한국당에 실망하고 등 돌렸던 중산층의 지지가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략이나 스탠스는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거고 뭔가 새로운 게 없는 데다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뭐 이 X표를 그렸다든지 이번 주에 지금 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유튜브 이 동영상 계좌를 통해서 뭐 풍자랍시고 했는데 옳은 소리 가족 뭐 네, 캐릭터 그게 뭐 공개하면서 대통령을 예. 조롱하고 모욕한 거 아니냐 이 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빠진 거는 그거죠. 표창장 이 표창장, 시상하고 예.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그 연루된 의원들 가산 좀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 보수층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정신이냐 이런 평가를 받은 게 아마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정의당에서는 조폭이냐라고 논평도 냈어요. 아, 그렇죠. 뭐, 그 조폭들이 원래 난동 부리고 한 건 하고 나면은. 예, 뭐, 보스를 위해서 뭐 빵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챙겨주고 뭐 이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예전처럼 완벽하게 도발을 한 건 아니지만은 뭔가 인정할 수 없다 이 대통령 약간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예. 뭐, 막말이나 독설을 해서 실망스럽다기보다도 내용이 너무 없고 이게 수사는 넘치는데 논리가 없는 제1야당 대표 연설이 네. 너무 사실은 좀 보잘것없는 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뭐 기승전 조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그리고 이게 다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한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그저 기승전 조국, 그저 뭐 그 이 문재인 책임론 이것만으로 일관한 그 연설문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안 오른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국회가 사실은 지금 역대 국회 중에 최악이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법안 뭐 통과율이나 뭐 각종 이런 뭐 의정 활동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할 거 없이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안 통과율이 역대 최저인 거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무려 20번의 보이콧가 있었습니다. 주로는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그리고 요즘 이제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를 보면 19대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예.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야유하고 여당 대표가 연설할 때 야당이 야유하고 그리고 야당 대표가 연설할 때는 또 여당이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리고 뭔가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될 그런 장으로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저는 그렇더라도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는 두 가지 의미로 결론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 가지. 하나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회, 박근혜를 국정농단 탄핵시킨 정권을 탄핵시킨 국회 이걸로 20대 국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9회 말 역전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뭐가 그게 있나요? 뭐냐? 대한민국 선거법?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룬 국회. 아. 그러면 이걸 이루면 예. 저는 20대 국회는 역사에 남는 국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걸 못 이루면 최악의 국회가 되는 거고. 일단은 앞에 거는 뭐 어찌됐든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고 네. 뒤에 거 선거법과 검찰개혁 요거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간 거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전망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제 9회 말 투아웃 상태인데요. 예. 여기서 삼진아웃 되느냐, 아니면 이제 역전 홈런 때리느냐, 이 기로에 지금 국회가 서 있는데 오늘 이제 12월 3일로 문희상 의장께서 부의하겠다고 그 날짜를 통보를 그렇죠. 했죠. 예. 그리고 어제 이인영 대표 연설은 한국당과 여전히 합의를 열어놓겠지만 안 하면 나머지 4당과 처리하겠다 이걸 통보한 거고 한국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그럼 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게 한국당 침대 축구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당 침대 축구라고 하셨네요. 이거 재밌네요 표현이. 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선거법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 대표께서 의원 정수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제 조건은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성실하게 이 논의에 합류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은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국회의원들마다 뭐 진영마다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뭐 논란? 어쨌든 뭐 이제 찬반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배경에서 요게 나온 거고 아니 근데 이거를 예. 저희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시종 일관 정의당의 입장은 한 330석 정도로 늘리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
또 지금 우리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로 봤을 때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OECD 국가 대비해서 낮은 편에 속해요. 굉장히 낮은 편에 예, 속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요. 예. 때문에 늘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 과도한 세비 이걸 문제 지적을 하잖아요. 이걸 깎자는 예. 거예요. 그래서 한 30% 깎자. 30%. 네, 30% 깎자. 이런 그 주장을 저희는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후에 개헌을 할 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국민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건 개헌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향후 예. 개헌 시에 이 국민 소환제를 포함하는 것까지 약속을 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국민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이 안을 싫어해요. 저항이 좀 있죠. 저항이 굉장히 예.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례대표를 못 늘리고 비례대표를 못 늘리면 연동형 비례제가 안 되고 결국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그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비한 의원 숫자도 작고 작은 것도 이제 그 정상화하고 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이나 세비도 깎고 그리고 선거법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한 건데 그조차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 날 예. 여야 5당 합의문에 괄호치고 정수하고 괄호치고 10%이 확대 포함 예. 검토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때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도장 찍었죠. 그때. 도장 찍고 합의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안 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됐든 이 안은 정의당의 일관된 어떤 정책 스탠스였고, 그리고 이거의 전제 조건은 합의가 전체 다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거는 세비를 좀 축소를 하고, 또 저는 국민소환제 얘기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같이 하겠다. 근데 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때 국민소환제가 들어 있었어요. 네,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된다라면은 늘릴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혹시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정치 혐오가 사실 한국에 너무 강해서 의원들 하면은 저 뭐 좀 심한 표현 쓰면은 뭐 밥충이, 뭐 식충이, 이거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식의 정서들이 있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들이 부정적인 여론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네. 이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수가 적으면 특권은 늘어납니다. 아. 그리고 수가 적으면 어떻게 보면 좀 비밀주의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수가 늘어나면 특권은 오히려 줄고 그리고 국민들이 더 투명하게 그 감시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 전문 직역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지 또 뭐 회계사라든지 이것도 수가 적을 때는 그 전문직이 누리는 기득권이 굉장히 컸어요. 뭐 이를테면 예를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적었지만 그렇죠. 과거에 한때 뭐 100명 뽑고 이럴 예, 때. 이제 로스쿨로 바뀌면서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그 1000명 시대까지 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의 희귀한 이제 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득권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작아지는 겁니다. 예. 정치는 더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자. 과거에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더 높아지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특권 계급이 돼버립니다. 아, 그보다는 의원 수를 늘리되 의원 개개인들이 누리는 뭐 세비라든지 특권이라든지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진짜 일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일 안 하고 특권 좋아하고 폼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굳이 안 하려 그러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으로 그 의정 활동의 평가를 해보면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성적이 좋긴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구를 좀 덜 챙겨도 되는 부담감이 좀 덜한 것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은 불확실하니까 더 열심히 뛰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다음에 또 공천을 받기 위해 뭐 다른 지역구에 안착하기 위해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의원 수를 늘리는 거는 약간 부정적이고 약간 이건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그래서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네. 뭐 국회의원들끼리만 그냥 뚝딱 해가지고 그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해야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려면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뭘 내려놓을 건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마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댓글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청소화자님이 국회의원 수 못 늘리는 게 더러운 국회의원들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이거는 뭐 사실 원색적인 것까지 아닌데 어쨌든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갈매기 바다님은 자한당 일하지 않으려면 봉급받지 마라.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세이방 조타님은 박원석 의장님은 원석이시라 정치평론도 전문적으로 잘하세요. 쉽게 잘 풀어주셔서 좋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 또 박제 해야 돼요, 이제. 자, 일단 지금 이번 주 대통령 긍정평가가 45.7%, 전주에 비해 45%에 비해서 0.7% 올랐습니다. 자, 다음 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 장관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49% 안팎에서 움직였어요. 그랬죠. 49%. 근데 그때 비하면은 이게 이제 최대 떨어지긴 한 10%까지 떨어졌었고 예. 지금 이제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제 소폭 오름세를 보이지 않겠나. 소폭 오름세.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은 이게 보도가 많이 되고 뉴스가 예. 많이 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그건 이제 역대 어느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런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하나 이제 호재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소환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그건 조금 이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오늘 있는. 방금 전에 조국 장관 전 장관 동생 영상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재청구했죠. 예. 근데 이제 그보다는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있는데 요건 이제 여론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인 요소인데 아직 이제 시점이 확정적이지 않고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조국 장관 정국에서 부정적 여론은 이미 여론에 수렴이 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자꾸 노출이 되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회복세를 더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정의당 지지율 4.2에서 4.8로 좀 올랐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그걸 두고 올랐다 그러면 참 이게 민망한 수치고요. 뭐 어찌됐든. 예. 좀 더 올라야죠. 그래서 예. 그 내일 모레 예. 심상정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예. 그래서 정의당의 지금 이 전국에 대한 해법, 또 정의당의 비전, 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뭐 각오 이런 것들이 담길 예정인데 그런 메시지들이 좀 잘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지율이 좀 더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조국 정국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아니, 애가타고 사실은 있습니다. 예전에 10% 정도까지 갔었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올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소폭 오르기를 희망한다. 이게 근데 이 자기 얘기가 되면은 잘 전망이 틀리더라고.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자유한국당으로 갈게요. 왜냐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대체적으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를 짚어보면 하나를 이제 알 수가 있고, 뭐 같이 떨어지거나 같이 오를 때도 있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지금 어떻게 돼? 32.2% 근데 지금 한국당이 하는 걸 보면요. 예. 지지율 30% 넘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한국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예. 순전히 전략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굉장한 정치적 호기였거든요. 이 상황에서. 뭐 이 그렇죠. 상황이. 예. 이게 이제 2달 이상 이어졌는데 2달 이상 이어지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별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억지스럽고 그다음에 이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 그리고 장외에 나가서 뭐 태극기 부대와 결합해서 집회하는 거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자기들끼리 뭐 자화자찬하면서 상장 주고받고 뭐 도서상 가산점 준다고 그러고. 주고 가산점 준다고 그러고 급기야는 과거에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환생경제 이걸 연상시키는 풍자라고 좀 보기 어려운 B급 조롱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구설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듭된 똥볼이죠, 저게. 아, 똥볼. 거듭된 오늘 똥볼이고. 주옥 같은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황교안, 나경원 두 이른바 투톱의 리더십이라는 게 예. 뭐 이제 뭐 나경원 대표 임기가 거의 다 돼가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열린 정치적 반사 이익의 국면에서조차 제대로 그 반사 이익을 흡수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뭐 오히려 조국 정국이 열버져가는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소폭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 지금 박제가 됐고요. 또 다음 주에
근데 거의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제가 괜히 족집게 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박원석처럼 이런 말을 제가 남기고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원석 전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